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실적 발표, 특히 서학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들이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1.62%가량 가장 크게 빠지면서 낙폭도 상당히 크게 가져갔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인 국제 정세,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고요. 거기에 미국의 국채금리 수익률이 또다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게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내놨고 거기다가 ASML,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실적을 내놨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연준은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활동에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베이지북으로 인한 어떤 큰 변동성을 우려하기에는 시장에 다른 산적한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원유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WTI 원유 선물, 브렌트유까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2주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8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던 WTI 원유 선물이었고요. 자,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그리고 2년물과 30년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판에서 짚어보기로 하겠고 이란이 OIC 회원국들에게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제재에 대한 촉구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쟁에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불안이 가중되면서 국채금리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 미국 시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일 대중 규제의 여파를 또 한 번 맞으면서 1.8%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모건 스탠리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IB 쪽에서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소폭 순이익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6% 넘게 7%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고요. 유나이티드 항공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항공주들 사실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당연히 상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하향을 하면서 주가는 10%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고요. 유나이티드 항공뿐만이 아니라 델타 항공도 함께 주가 낙폭을 크게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짓눌리는 투심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일단 공포 탐욕 지수 자체는 전일과 똑같이 35포인트 선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빅스 지수 한번 보시죠. 20을 또 한 번 넘어서면서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9포인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시장의 다시금 공포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지표를 봐도 알 수가 있겠고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의 상승에 힘입어서 에너지주는 소폭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 필수 소비재도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그 밖에 S&P 5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보여줬던 간밤 미증시 상황이었습니다. 국채금리 함께 보시죠. 10년물과 30년물, 장기물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큰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 직전에 국채를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4.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연준 베이지북 발표와 관련해서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결국에 국채금리 수익률이 급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해왔던 최근의 연준 인사들이었거든요. 간밤 나온 발언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연준 결정 전에 경제의 전개를 보면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 관망하는 스탠스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존 윌리엄스 총재는 어떤 이야기를 내놨냐면 인플레이션의 2%라는 연준의 목표치를 위해서 금리는 계속해서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역시 조금은 조심스러운 스탠스 보여줬습니다. 패트릭 하커 총재도 금리 이미 충분히 올렸는데 한동안 동결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보다 비둘기적인 발언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데이터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서학 투자자들의 원픽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실적 발표 전에 앞서서 이번에 테슬라 워낙 가격 인하도 많이 진행을 했고 중국 시장 내의 점유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조심하라 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규장 내내 좀 주가가 기지개를 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시간외에서 1%대 상승폭을 보여주다가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당 순이익 0.66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 하회했고요. 매출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전년 대비로 따져보면 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순이익 부문일 것 같은데 발표치가 18억가량으로 나오면서 전년 대비와 비교해 보니까 거의 절반가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테슬라가 매출은 늘었습니다만 순이익이 자꾸 줄어드는 그렇다면 영업이익률과 매출 총이익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감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발표한 뒤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의 실적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간 외에서 급락세를 또 한 번 경험을 했던 테슬라 과연 오늘 밤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3분기 인도량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3만 5천 대 가량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연간 목표치에 지금 현재까지 3분기까지 75%가량을 충족을 시킨 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는 테슬라 역시도 우리 계속해서 180만 대 유지할 거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테슬라의 청사진일 텐데 사이버 트럭 인도 계획을 발표를 또 해놨습니다. 주주 서한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 30일부터 다음 달 30일부터 배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테마 조금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모빌리티 관련해서 혁신법이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게 될 텐데요. 자율주행 셔틀, 택시, 거기다가 로봇 드론 배송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적혀있는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들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ASML 그리고 램 리서치가 발표를 내놨는데 아무래도 네덜란드 기업이다 보니까 유로로 좀 단위를 정해봤고요. 자, 지금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장비를 납품하는 국가들에도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어제 저희 당잠사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장비주들도 역시 함께 타격을 받았던 전일장이었는데 ASML 매출과 순이익 모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큰 변동폭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EUV 노광 장비로는 세계 유일 생산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장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대당 2천만 원이 아니라 2천억 원가량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ASML 정도면 그래도 세계 시장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슈퍼을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에는 큰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도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내놨으니까요. 오늘 우리 장비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램 리서치도 실적 발표 보시면 예상치를 상회하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국에 대한 규제 여파가 꽤나 컸던 걸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말씀 앞서서 드렸는데 램 리서치도 실적 발표에도 시간 외 주가 크게 탄력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무래도 넷플릭스 실적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두둥하고 내놨던 넷플릭스였는데 발표치와 예상치 함께 보시면 특히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습니다만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순중 구독자 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가가 된 추이를 보게 되면 팬데믹 당시에 우리가 집에만 머무르면서 영상 콘텐츠들 상당히 많이 즐겼었죠. 그때와 상당히 비슷한
비슷한 모습 보여줬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광고요금제에 가입한 가입자 수가 70% 늘어났다라는 점에 한번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국내 관련주들, J콘텐트리,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탄력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이렇게 실적으로 뜨거웠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과 여러 가지 우려로 또 차가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변수가 다양한 적이 있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변수가 정말 다양하고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고 있어서 더 까다로운데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외신 언론을 통해서 전쟁 이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전쟁으로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전쟁보다는 유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과거 중동 1, 2, 3, 4차 전쟁 당시에 전쟁만으로는 주가는 한 달 정도 되면 안정세를 찾았으나 유가가 건드려지면 전쟁 끝나고 나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은 5일 쪽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이때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했을 때 반토막이 났으니 그 영향력이 가히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문제는 미국 쪽에 금수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점인데 간밤 비슷한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급등분의 일정 정도 소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WTI는 2% 가까운 상승권 정도만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 유가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요. 간밤 이 유가의 상방 압력을 제기했었던 이유는 이란 쪽에서 전해졌습니다. 이슬람 국가에게 이스라엘에게 석유 팔지 마 금수 조치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간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미국 쪽의 금수 조치였는데 이스라엘 쪽 소비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는 논리로 일단 잠재워지면서 상승폭이 어느 정도 반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유가의 항방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유가의 이 상승 마감 결국 지정학적 우려감이 시장에 자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우려라고 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힘을 받고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 달러, 미국채, 엔화 등등이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미국채 가격의 상승은 금리의 약세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간밤 이상합니다. 이건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조합이 나타난 건데요. 금, 달러 모두 올랐습니다. 당연한 흐름이지만 금리가 같이 올랐다라는 걸 봤을 때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금에 우리나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엘컴텍, 달러는 환율 이런 부분은 같이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기입을 해봤고 이제 문제는 금리의 향방입니다. 왜 지정학적 리스크와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을까요? 특수성이 있습니다. 국채 가격은 여러 가지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만 앞서서 본 이 지정학적 우려감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론 수요와 공급 측면의 논리도 작용을 합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지금 33조 달러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점 지난번에 체크를 해드렸죠.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 지금 그런 흐름들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두 가지,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를 찍거나 빚을 내서 자금을 가지고 오거나 이 두 가지인데 세금 확대는 일정 좀 제한된 흐름이죠. 그래서 국채 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국채를 많이 찍어내서 부채 발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사려는 사람은 제한적인데 계속 많이 찍어내서 공급 우위의 현상이 나타난다. 매수의 여력도 약하고 매력도 측면에서 감소하겠죠. 그래서 국채 가격의 약세, 금리의 강세로 이어집니다. 미국 자금 조달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국채를 찍어내는데 이자를 더 많이 얹어줘야만 팔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연준 위원들은 발언들이 매파 발언하던 임사들마저도 비둘기적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장기물의 급등으로 시장 자체적으로 긴축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따로 금리 인상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속내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이 부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금 조달 부담스러우니
계속 금리 올라가면 국채 찍어내서 다른 쪽에 이자 더 많이 줘야 하니까 금리 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 더 하지 않는 선에서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피봇 가능성까지 일각이지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정말 역대급으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죠. 과거의 사태는 사실 좀 단순합니다. 로직상 보면 옛날에 코로나19 팬데믹 쇼크로 공급망 무너졌었죠. 경기 침체가 되자 경기 부양에 각국에 나섰습니다. 돈 풀고 금리 인하시키고 금리 인하시키니 당연히 위험 자산이 활개를 치면서 성장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수 다 올랐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는 유가 급등이 있었고 인플레이션 나와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니 당연히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뒤로 후퇴를 하면서 지수가 지금까지 아주 오랜 기간 떨어지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결정 요인은 금리라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와 지금 다른 측면, 지금은 이미 금리를 많이 올린 상황입니다. 이때는 금리가 아주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올릴 여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조달 금리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중동 긴장은 종교 문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올라가고 있죠. 소비는 견조한데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은 여전히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리 문제도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1월 17일 안에 예산안 통과시켜야 하는데 안 그러면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원 의장 자리 공석 계속해서 불발되고 있습니다. 언제 통과를 시킬까요? 여러 가지 산적한 변수. 사실은 지수 상황에는 분명히 좀 하방 요인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 하방 요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매크로 관점에서는 좀 힘을 더해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산적해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 여러 가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더 많은 부분을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시적인 상황 그리고 업종과 테마, 종목까지 하나하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일단 가치주 우위의 장세 한 단어로 어제 시장을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코스피 강세, 코스닥 약세입니다. 전차 군단의 상승 효과, 그러니까 IT 쪽 반도체와 자동차의 상승 효과로 지수 방어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융주, 은행, 보험, 증권 섹터 다 올랐는데요. 자동차, 반도체, 금융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가치주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섹터가 성장주, 그 안에서도 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선 정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리가 더 비싸지면 조달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주의 약세를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한양행 이슈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개장 중계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조정을 무시하는 흐름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와 흐름이 완전히 같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지점 말씀을 드렸고요. 간밤 엔비디아는 4% 밀렸으나 디램의 대장주, 메모리의 대장주, 마이크론이 0.2%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낸드 메모리 현물가 3.8% 강세 간밤 또 있었습니다. 9월의 수출의 계절성만 보더라도 반도체는 9월, 10월 데이터가 좋았고 이 가장 좋은 9월 데이터는 10월에 발표된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업황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 직납업체, 이수페타시스 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하겠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는 범용 반도체 쪽에 특화를 보이고 있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그 점은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마주 별로 등락률도 좀 기입을 해봤는데요. 간밤 미국에서 리튬 우려감이 크게 자리하면서 리튬 테마주의 약세가 테마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리튬 시장 균형이 올해는 적정 공급인데 내년이나 내후년은 공급 과잉이 나오면서 리튬 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 내용이 영향을 미쳤고요. 리튬 아메리칸 10% 급락이었습니다. 미국 항공주 약세인데 이것도 이제 중동 전쟁과 연료비 상승의 영향이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어제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움직임 보시면 상승 상위는 전쟁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락은 상위 배열인데 가스, 희귀금속, 사료테마 이 둘 모두 수급에만 의존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시세가 위아래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 밖에 실적, 흑자 전환 종목입니다. 아바텍 강세 있었고 수주 소식 계속해서 이제 전선 쪽의 이슈가 많이 들려옵니다. 수주가 해외에서 계속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LS 전선이 싱가포르 초고압 케이블 1,000억 원 규모 수주를 따냈다라는 공시 나오면서 주가의 시세 흐름들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